네, 자 그러면 28번부터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부터요. 네, 미안하지만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월 28일 안동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였다. 자, 보통예금 계정과목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단기대여금 계정과목 찾았습니다. 이자도 찾았습니다. 계정과목이 3개가 되겠는데요. 보통예금부터 한번 따져보면은 자,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예금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뭐예요? 네, 차변이죠. 그래서 보통예금 차변에 여러분이 기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대여금 여러분 자산인 거 아시죠? 단기대여금 빌려준 돈을 오늘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단기대여금 자산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감소했습니다. 받은 것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예금은 아까 차변이었죠. 자, 이제 이자 25만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이자 비용인지 아니면 이자 수익인지. 자, 대여금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 수익인가요? 이자 비용인가요? 수익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자, 수익이 발생했죠. 네, 수익의 발생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대변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대변에 입력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차변의 보통예금이 525만원. 자, 일반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부터 고치시고, 날짜부터 28일로 고치시고, 차변의 103. 네, 거래처는 무슨 은행이다 라는 거 넣어야 되죠. 그래서 서울은행이고요. 서울은행 보통 적용은 뭐 여러분 입력해도 되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525만원. 4번 대변이 단기대여금 114번. 이거 거래처 꼭 넣고 가야죠. 안동상사 겁니다. 안동 102번 500만원 또 대변 이자 수익. 이번에는 이자 수익이죠. 네,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요. 네, 쭉 지나가시고 금액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대여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요. 오승준님, 예. 요 거래로 인해서 우리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25만원이 증가했다? 그렇죠. 25만원이 증가했죠. 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25만원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천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예, 드디어 이게 선납세금, 아까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선납세금이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예. 자, 수령하였다. 근데 이자는 30만 원이고, 그런데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4,200원 하고, 요거를 이제, 이거를 차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수령한 거다 이거죠. 이만큼을 수령한 거다. 자, 이 문제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만기가 됐어요. 정기예금 개정 과목 찾을 수 있어야 되죠. 1,000만 원짜리가 만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기예금 우리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당좌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자, 정기예금 차변에 기입할까요? 대변에 기입할까요? 만기가 됐습니다. 대변이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대변.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땐 차변. 가입하면 증가한 거니까 차변. 만기가 되면 대변에 가는 거죠.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의 정기예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보시냐면은 거기에 이자가 이만큼 붙었다는 거예요. 30만 원이. 요 이자. 그러면 이거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입니다. 저 이자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자 수익으로 하시겠죠. 이자 비용이라고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자 수익을 25만 8천 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자 수익이 아니에요. 이게 이자 수익이에요. 요게 30만 원이 아시겠죠? 30만 원이 이자 수익입니다. 발생한 전체 금액이에요.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변에 가는 거죠. 대변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수령액 1,030만 원이 입금된 게 아니라 1,025만 3,800원이 요 수령액입니다. 요 끝에 나온 수령액. 이거는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네,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보통예금이 그러니까 1,025만 3,8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면 여러분 보통예금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네, 차변. 자, 이렇게 딱 여러분이 정리해 놓고 보면은 그 차익이 나올 거예요. 왜 차익이 나올까요? 자, 대변에 이자 소득 30만 원 발생시키고 대변에 정기예금 만기 처리를 딱 하면 대변 합계가 1,030인데 차변의 보통예금은 1,025만 3,800원만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 차액이 나오는데 그 차액이 바로 뭐냐면 요만큼이에요. 법인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 46,200원이 아마 차액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차액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 우리 회사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서울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면 이걸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느냐, 처리한다고 그랬죠? 네, 선납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당하면 그게 자산이 돼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봅니다. 차변의 선납세금으로 인식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FAT 1급에서 만약에 정기예금 만기 처리하는 문제를 냈다 그러면 복잡한 문제라고 봅니다. FAT 1급에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로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보다 까다로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FAT 1급에서. 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입력해 보세요.
선납세금을 맨 나중에 입력하는 게 이때는 유리해요. 왜냐하면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차액이 딱 그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대변부터 한번 두 개를 먼저 입력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29일이니까요. 29일로 바꿔 놓으시고, 대변의 정기예금 104번, 이건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거래처 코드를. 서울은행 정기예금 코드 써야 됩니다. 보통예금 코드 쓰면 또 안 되고요.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또 대변에 이자 수익 901번, 이자 수익 쭉 가셔서 30만원 입력하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여기서 보통예금은 서울은행인데 코드가 98001을 써야죠. 아까 정기예금 코드하고 달라요. 그게 10253-800원. 10253-800원. 이렇게 숫자에 계속 뒤에가 000 이런 숫자가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이런 문제에서는 뒤에 100단위까지 숫자가 있을 때 여러분이 숫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예. 꼼꼼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차액이 밑에 나오죠. 46,200원. 이게 바로 선납세금 자산 잡는 겁니다. 차변에 선납세금. 네. 쭉 가셔서 46200 이렇게 46,200원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네 줄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네, 복잡하죠. 네. 뭐가 선납세금인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다. 시험 문제 나오면 보통 이게 은행 거래로 해서 나올 거예요.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은행 이런 만기, 정기예금 같은 거, 정기 적금 만기 이런 거래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알려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이자 수익에 여기 서울은행 정기예금 이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이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왠지 이거 그냥 지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워요? 요거 체크해가지고 이 줄을 다 지워버리나요?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지우고 있습니까? 응? 네. 클릭하고 무슨 키로 지우세요? 백스페이스? 요걸로? 자, 여러분 스페이스 바로 지우십시오. 예. 자, 뭐 백스페이스 키 화살표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 번 눌러야죠. 자, 스페이스 바. 우리 띄어쓰기 하는 거. 그거 한번 치고 엔터. 네.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보통예금에 여기 서울은행 보통예금 코드 이거 우리는 올바르게 넣습니다만은 이거 안 넣어야 되는 걸 내가 만약에 넣었다. 예. 근데 이걸 그냥 놔둬도 되지만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코드에서도 스페이스바 엔터. 어디서든지 그 셀에 들어있는 코드나 텍스트, 숫자 다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하고 엔터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네. 다시 넣으려면 다시 검색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우는 거 언제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아까 질문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글자 한 자씩 이렇게 지워지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지우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정기예금의 98600 코드하고요. 보통예금의 98001 코드 요 두 개는 꼭 넣어야 되고요. 이자 수익이나 선납세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필요가 전혀 없고 텍스트로는 거래처를 가령 이자 수익에서 서울은행의 이자 수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고 싶어서 여기서 엔터로 이렇게 지나가면 복사가 됩니다. 지금은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되는데 이제 처음에 입력할 때는 엔터로 치고 하면 위에 있는 텍스트가 그대로 복사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아유 뭐 사소한 건데 이걸 내가 질문해야 되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말고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무조건 질문하셔가지고 좋은 정확한 방법을 아시는 게 좋겠죠. 자, 29번 문제 여러분 연습이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29번 문제는 예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나오면 많이 틀리는 문제. 많이 틀리는 문제. 이건 좀 따로 챙겨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은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좌표 쓰면 되는데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보험료는 비용이거든요. 보험료는. 근데 보험료로 하지 말고 자산으로 해라. 여러분 알고 있죠? 예, 선급 비용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보험료 문제에서요.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그 지시하는 문제에 가끔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소모품을 사고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보험료를 지출하고 납부하고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 자,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현금이니까요. 출금 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날짜를 30일로 고쳐주시고 1번 출금 그런 다음에 선급 비용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현금 이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유은정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은정님. 네네. 네, 이 거래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당기순이익에 비용이 발생해서 순이익 감소. 비용이 발생 안 했는데. 선급 비용. 지금 선급 비용 금방 이거 자산이라고. 네. 그러면 없죠. 예, 없죠. 네, 맞습니다. 네,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선급 비용 해가지고 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거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거래의 결합이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 자산 감소잖아요. 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산 총액에도 변화 없어요. 예. 자산 총액에도 자산이 증가했고 똑같이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당좌 자산 두 개 다 당좌 자산이에요. 예. 당좌 자산에도 변화가 없어요. 네. 자, 그렇게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험료가 이 건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이 보험료가 이게 한 건밖에 없었다. 금년에 24년도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10월 30일 날 보험료 납부했으니까 이 보험 기간이 아마 10월 30일부터 내년 10월 29일까지 해서 뭐 10월 달은 다 갔으니까 우리가 이 보험료에는 단기분은 11월, 12월분이 단기분이고 내년분은 이제 내년 1월부터 내년 10월 달까지 10개월치가 내년분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험료를 자산 잡아놓은 회사는 결산 때 경과된 거, 이걸 우리가 경과된 비용이라고 그러죠. 경과된 보험료를 비용 발생하는 결산 분계가 필요하죠. 그러면 두 달치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요? 자, 1년분이 150이니까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150만 원 곱하기 2달 나누기 12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죠. 네. 월알로 계산하는 거 이건 계산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여러분 보고 월알로 계산해 가지고 결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월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년치 보험료가 150만 원이면 두 달치는 얼마냐? 150에다가 곱하기 2 나누기 12달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25만 원 나오네요. 25만 원. 이 25만 원을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이 비용 발생 시켜주는 거예요. 결산 때.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대변을 뭐라고 기록할까요? 12월 31일에. 차변의 보험료 25만 원. 네, 대변의 선급비용. 빼줘야죠. 10월 30일 날 자산 처리했잖아요. 이제 경과된 것은 자산으로 잡지 않죠. 그래서 대변의 선급비용, 차변의 보험료. 그 분계를 언제 해줘요? 12월 31일 요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해서 해주게 돼요. 그래서 기중에 자산 잡아놓은 회사는 기말에 결산일에 경과된 기간만큼을 비용 처리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맞게 되는 거예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제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게 된다. 왜 보험료인데 왜 자산을 잡느냐? 지금은 이렇게 자산 잡아놨지만 결산 때 경과된 요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용 처리해주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 분계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여러분이 결산 수정 분계에서 왜 그때 차변의 선급비용 왜 대변의 보험료였지? 뭐 이런 거라든가 선급비용 분계가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0번 문제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을 때는 자산 개정 과목은 선급비용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30번부터 나머지 33번까지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네요. 보니까 FAT 1급에서 출제하면은 좀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게 여기 29번부터네요. 따지고 보니까 29번부터 요 끝까지 29번부터 33번은 네, 여러분이 FAT 1급 출제 문제 중에서는 까다로운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31번 한번 볼게요. 10월 31일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완료되었다 했을 때 이거 분계 조심해야 돼요. 완료되어 9월 5일 날 지급한 공사 착수대금을 제외한 공사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마지막 그 잔금을 지불할 때는요. 같이 회계 처리해 줄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한 부분을 이때
이것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 당시에는 처리하거든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이 뭐냐면은 창고 건물이든 사무실 건물이든 무슨 건물이든 간에 건물을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1차 중도금, 뭐 2차 중도금 이런 것 등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임시 계정으로 잡아놔요. 왜냐하면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로 잡지를 않습니다. 건물로 잡으면 그게 결산 때 그거 감가상각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거든요.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은 뭐예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아직 취득 단가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시 계정 과목을 언제 정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잔금 지불하는 그 회계 때. 잔금 지급 시 여기 지금 공사 잔금 이게 공사 잔금이 바로 마지막 결제예요. 공사 잔금. 그거 결제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함께 해줘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함께 해줘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도 건물로 대체해라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여러분에게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9월 5일 날 착수금 얼마를 지급했고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조회를 해봐야 돼요. 이 전표를. 한번 일반 전표에 9월 5일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일반 전표에 날짜를 9월 5일로 입력해 보세요. 자, 전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1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14번으로 1,000만원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착수금으로 1,000만원 9월 4일 날 지급했다, 5일 날 지급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잔금할 때 이것은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감소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차변을 대변으로 입력하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1,000만원 감소시키는 분계를 같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건설 중인 자산 보통 얘기 나간 거 없는데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와, 없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것도 없습니다. 유형 상사 3,200원 이상하네요. 그 백데이터가 잘못 설치되어 있나 그러면? 백데이터가 서로 다른가요? 제 거는 있는데. 근데 없으신 분, 건설 중인 자는 없으신 분. 야, 이상하다. 네, 그러면 좀 입력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없으신 분은 네 여기 9월 5일 날 9월 5일 전표에다가 2번으로 여러분은 이제 요게 1번이겠네요. 그러면 여비교통비는 있나요? 없어요? 4개가 없고 저희는 다른 게 있는데 9월 5일 거래가요? 왜 그러지? 똑같은 백데이터. 자, 9월 5일 그러면 저하고 일치시키시죠. 뭐 다른 전표가 있으면 그걸 지워버리시죠. 뭐 9월 5일 날 외상 매출금, 선수금, 외상 매출금이 입금되고 선수금이 입금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두 분 다 있네. 우리는 없는데. 네, 그러면 그거 지우지 말아 보시죠. 또 왜 뭐가 다른 놔둬보고 저것만 입력을 해주시죠. 네 분이 똑같네요, 데이터가. 여기를 통해 능력해요?
네, 여기 교통비도 입력해 주시죠.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데이터를 일치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백업을 해드릴게요. 왜 틀린지 모르겠네요. 네,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우리 빅데이터 설치하는 날 우리 앞에 네 분도 같이 새로 설치했죠. 얼마 전에. 네. 자, 뭐 좀 틀려도요. 제가 이제 다음 쉬는 시간에 우리 네 자리는 제 거로 백업을 시켜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설 중인 자산 정리를 같이 한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가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2천만 원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더해서 3천만 원을 차변의 건물로 합니다. 이 분개는 차변의 건물 2천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에 3천만 원 처리하시고 보통예금이 대변에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그게 1,0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월 31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제 날짜를 10월 31일로 고쳐서 입력하는 겁니다. 10월 31일에 3번 차변 아니요. 그렇죠. 3번 차변에 건물을 3천만 원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대변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 감소시키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2천만 원 감소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공사대금, 건물 공사대금에 잔금을 지불하는 문제에서는요, 꼭 건설 중인 자산 조회해가지고 같이 건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줘야 된다. 예, 요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시해줘요. 언제 뭐 중도금이다, 언제 착수금이 있었다. 예, 그러면 그날 전표를 조회해 보면 아는 거고요. 문제를 아주 쉽게 낼 경우는 아예 조회해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9월 5일 날 공사 착수금 1,000만 원을 제외한 공사잔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1,000만 원이라고 미리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회 안 하고도 이건 건설 중인 자산 1,000만 원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도 이제 확신이 안 서면 9월 5일 전표를 가서 조회하면은 확실히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32번으로 가볼까요? 네, 32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네, 공채 채권을 말하는 거죠. 현금으로 30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샀다기보다는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에 의해서 사도록 해서 우리가 사게 됐다는 겁니다. 공채 매입할 때 공정가치 시장 가격은 26만 원짜리 채권이었습니다. 공정가치는 26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뭐 단기간에 적당한 가격이 되면 우리가 팔아야 처분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언제 한 건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요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로 회계 처리했느냐, 요게 관건이죠. 자, 단기 매매증권, 요 채권이 단기 매매증권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 3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아니다. 26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예, 26만 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채권을 구입했다. 이 문제 만나면은요, 이 자산 잡을 때 꼭 공정가치로 그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를 잡으셔야 돼. 액면금액 잡으면 안 됩니다. 공정가치로.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26만 원으로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금으로 지급했단 말이에요. 현금.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이제 30만 원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30만 원이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맞는 거죠. 30만 원. 네. 그러면 이제 4만 원 차이를 뭘로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4만 원. 자,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요 채권을 샀다면 26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에 의해서 30만 원의 액면가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요 4만 원이 지금 그 문제입니다. 4만 원이 더 지출된, 현금이 더 지급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바로 요 건물 때문이다. 이거예요. 건물. 건물 때문에 4만 원 더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건물의 취득원가. 그래서 차변에 건물 4만 원으로 인식해야 돼요. 건물 4만 원입니다. 네. 이 문제 앞에서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출제될 수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차량을 등록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요 4만 원은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고요. 네, 차량 운반구. 만약에 토지를 구입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공채를 사게 됐다. 그랬다면 4만 원이 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채 사는 문제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토지 아니면 건물 아니면 차량, 세 개 중에 하나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자, 이런 문제는 전표를 대체 전표로 대변의 현금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31일에 두 번째 전표죠. 그 밑에다가 4번 대변의 101번 현금, 네,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공채 매입이라고 뭐 쓰면 되겠죠. 공채 매입. 그리고 30만 원 쓰시고 3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107번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 생략해도 돼요. 네, 공채 매입 하시는데 26만 원으로 인식해야 돼요. 공정가치로. 그리고 차변에 건물의 취득원가로 4만 원을 인식하시면 된다. 네. 적요는 뭐 세 개 다 공채 매입이라고 다 들어가도 상관없죠. 네. 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6만 원, 건물 4만 원. 요게 중요해요. 네. 대변의 현금 30만 원은 여러분이 뭐 요거 틀리지는 않겠죠. 3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이 차변을 단기 매매증권 30만 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단기 매매증권 30만 원 해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차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3번을 보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문제가 나왔네요. 유상증자. 자본거래죠. 자본거래. 증자, 감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그러죠. 자본거래.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다.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을 차감되어 입금이 되었습니다. 예,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통주 5,000주를 발행했습니다. 보통주 5,000주인데 우리 회사는 액면 금액이 한 주당 10,0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발행은 한 주당 12,000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한 주당 12,000원. 자, 그러면 발행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발행 금액이 5,000주 곱하기 12,000원이 되겠네요. 5,000주 곱하기 12,000원. 네, 발행 금액 계산기로 한번 5,000 곱하기 12,000원 해봤더니 6천만 원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발행 금액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200만 원이 차감되고 입금이 됐으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은 차변의 보통 예금 6천만 원에서 200을 빼면 5,800만 원이죠. 5,800만 원이 들어오고, 자, 이제 대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딱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자본금. 자본금의 회계 처리는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액면 금액으로. 그래서 한 주당 10,000원이 액면 금액이고요. 5,000주를 발행했으므로 우리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 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액면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800만 원의 차이가 생겨요. 이 800만 원을 뭘로 인식하냐면은 주식을 우리가 할증해서 발행했죠. 예,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은 발행을 한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해서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거든요. 근데 개정 과목은 자본잉여금이 아니에요. 자본잉여금 안에 있는 무슨 개정 과목을 써요? 기억나시나요? 이건 감자가 아니라 증자니까 주식 발행,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답변하신 분 있죠? 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합니다. 유상증자 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했을 때 그 높은 금액만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는데, 개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00만 원, 여기 쓸 데가 없으니까 밑에,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예, 800만 원 밑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 요거 200만 원 수수료가 어디 가버렸죠? 예, 수수료가 어디 가버렸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킨 거예요. 주식을 발행할 때 수수료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처리한 대로 할증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키면 되고요. 할인 발행을 했거나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그 비용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더하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그러죠.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시에는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할증 발행 시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2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된 거예요. 그렇게 입력하면, 자, 그러면 입력을 하시죠. 자, 차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31일 전표의 세 번째 전표입니다.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 저교에는 주식 발행 대금 5,800만원, 보통예금 차변이고요. 대변 자본금 331번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자본금의 저교에는 유상증자, 뭐 이게 가장 좋겠죠. 유상증자 5천만원. 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341번이죠. 엔터 하셔가지고 800만원만 인식한다. 8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빠진 거예요. 만약에 주식 발행 비용이 하나도 없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 1,000만원으로 인식되는 거죠. 1,0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6천만원이 입금되겠죠. 주식 발행 비용이 없었다면은, 보통예금에 6천만원 들어오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식 발행비 200만원이 빠진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예금도 감소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도 200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수수료 비용 별도로 회계 처리하면 틀립니다. 틀려요. 자,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유상증자 거래라고 그래요. 유상증자. 여러분, 증자라는 것은 바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증자에는 또 무슨 증자도 있냐면요. 무상증자도 있어요. 무상증자. 자, 무상. 여러분, 유상과 무상 차이 아시죠? 무상은 공짜잖아요. 공짜. 자, 주주에게 주식을 그냥 지급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증자는 바로 배당과 같은 거예요. 배당.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주식 배당도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그래서 증자에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분계의 기본 형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봤던 이런 형식이에요. 유상증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거래는 개정 과목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평소에 많이 쓰는 개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상사의 유형별 연습 문제에 기타 거래 연습을 쭉 해봤는데요. 요 정도 내에서 FAT 1급의 일반 전표 입력 문제들이 여러분이 요 정도까지를 다 이해를 하셨다면은 일반 전표 문제 입력 문제 한 5문제나 6문제 나오는데 그거 다 맞출 수 있어요. 제대로 다 입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죠.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좀 하다가 좀 쉴까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부가가치세 전표 매출에서는 3가지 연습할 겁니다. 11, 13, 17. 네, 3가지 유형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11월 1일에 이 거래를 한번 보세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 수표로 받았어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자,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판매할 때는 유형이 딱 하나예요. 11번 과세 매출 유형이죠. 네,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하시면 이 문제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명세서에 있는 거래 날짜 11월 1일 확인하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11월 1일 날짜 입력하신 다음에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유형이 하여튼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은 그 밑에 분계까지 같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11번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다 11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받아온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는 달라요. 수치는 51도 있고 54로 이렇게 나뉘죠. 그러나 발행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1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품명 정장 구두 쓰시고 수량은 10, 단가는 17만원. 엔터. 187만원 금액 들어가는 거 보시고,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죠. 미림. 전자세금계산서는요, 우리가 발행할 때는 이걸 비워둬야 돼요. 전자세금란을 비워둡니다. 그리고 분계는 우리가 이제 설명에서 보면은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합수표라는 것은 주식회사 미림, 이 미림인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말해요. 타인 발행 수표는 우리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분계를 1번 분계하면 되죠. 현금 분계.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그래서 분계를 1번 해주시면 입금전표로 두 줄이 작성이 될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입금, 상품 매출 입금.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187만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렇게 대변입니다. 뭐 분계, 현금 분계 딱 하면은 분계도 완벽하게 자동으로 딱 돼서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담비님. 예. 이 거래로 인해서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이거는 얼마 증가하죠? 네, 170만 원. 네. 상품 매출이 수익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7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이 거래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거래에서 수익 계정 과목은 딱 하나예요. 상품 매출.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170만 원 증가하는 영향을 준다. 증가하는 영향을 준다. 수익 발생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도 해라. 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예. 발급이라는 것은 거래처에다가 발급하라는 얘기고, 전송은 국세청에 전송해라. 이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회계 또는 전체 메뉴 눌러가지고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 가서 하는 작업이에요. 클릭하셔가지고 11월 1일을 입력해야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엔터 친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 체크박스 체크를 한 다음에 먼저 전자 발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발송하고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발행 단추 누르고 확인, 세금계산서 사진 나오잖아요. 아래에서 발행, 확인, 그리고 바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 누르죠. 그리고 미전송이라는 요 체크박스, 예,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미전송이라는 걸 여기 체크해줘. 그렇죠? 그리고 매출 조회. 예. 예, 미전송 여기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러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발행. 그리고 확인. 또 한번 확인. 이 작업은 국세청에 전송이 된 작업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닫아주시면 돼요. 요걸 닫죠. 그다음 여기 전자세금공사 발행 및 내역 관리도 그냥 닫아요.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창으로 와서는 위에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분계의 현금란을 딱 클릭하고서 이 자리에 단어가 채워졌냐? 예, 무슨 단어가요? 전자 발행이라는 단어가 채워졌냐? 이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FAT 1급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를 현재 한 문제 내고 있어요. 한 문제. 하나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여기 전자 발행이 아니라 전자 발행 대신에 전자 입력이라는 걸 쓰죠. 전자 입력. 그래서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지치시니까 좀 쉬었다가 여기 메인 매출 전표 2번부터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